안녕하세요. 삶이 숨쉬는 역사, 소통이 있는 교실을 꿈꾸는 고니쌤의 즐거운 한국사 교실. 오늘은 제9강 조선 후기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조 때부터 바로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는 이 세도 정치까지 정치적 변화 과정을 쭉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강의에서 주요 핵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붕당 정치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송 논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아울러 집권 세력이 급격히 바뀌는 정치적 현상을 우리는 환국이라고 하는데, 이 환국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과 우리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단골 출제 내용이죠. 바로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조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이 3대 60년간 왕의 외척 가문이 세도 가문으로서 모든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수많은 부정부패, 그 다음에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어긋나는 그러한 시기가 돌아오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세도 정치기라고 하죠. 이 세도 정치기에 어떠한 사회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가겠습니다. 먼저 붕당 정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선조, 그 다음에 광해군 때의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공부했다시피 선조 때는 드디어 사림이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조 때 사림이 집권했는데, 이 집권한 살인들이 기존에 남아있는 훈구 세력들에 대한 태도에서 강경파인 동인과 온건파인 서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경파인 동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효원이고,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심의겸인데, 이 두 사람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관직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서 이 동인과 서인의 대립이 커지게 됐죠. 자, 이러한 동인과 서인, 사림이 분열해서 형성된 동인과 서인과 같은 정치 세력들을 뭐라고 한다? 붕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조 때 이후부터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의 모든 정치를 우리는 붕당에 의한 정치, 붕당 정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는데 먼저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은 동인이었어. 그런데 이 동인들이 반대 세력인 서인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조 때에는 이 붕당들이 어떻게 구분되냐면 북인, 남인,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자, 뒤에도 보겠지만 항상 이 붕당은 반대 세력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지죠. 일단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뒤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서인 역시 남인에 대한 태도에서 강경파인 노론, 그 다음에 온건파인 소론, 이렇게 또 나누어지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선조 때는 살인들이 집권했다가 분열해서 북인, 남인, 서인과 같은 붕당을 형성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고요. 자, 그런데 선조가 죽은 다음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광해군인데, 광해군이 집권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광해군 때는 북인이 집권합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북인은 강경파야. 그러니까 다른 정치 세력과 어떻게 타협하고 협상하기보다는 그들을 누르려고 하거나, 혹은 또 정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좀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 여기에 반대편이었던 남인과 서인,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서인들이 바로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폐위를 시키고 인조를 왕으로 세우면서 광해군 때의 북인들을 완전히 일망타진을 하죠.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북인들은 몰락을 하고 이제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인조가 왕이 되죠. 그래서 인조, 뒤를 이어서 효종,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현종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정치가 이끌어내냐면 당연히 주도 세력은 바로 서인이에요. 서인이 정치를 이끌어가고요. 주도 세력으로서. 또 여기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서 남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치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인조 때부터 현종 때까지의 이렇게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한 형태를 우리는 또 다른 좁은 의미에서의 붕당 정치라고 일컫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 시기에는 서인이 주도 세력이었어. 요즘 말로 한다면 정부 여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남인들이 서인들을 비판하는,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야당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인들은 권력이 더 셌지만, 힘이 더 셌지만 남인들을 완전히 정치계에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정치를 이끌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의 붕당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정치 세력 간의 상호 비판적인 공존체제였다. 함께 존재하려고 했다는 얘기야.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 이렇게 상호 비판적 공존체제가 잘 유지가 됐으면 정말로 잘 됐을 텐데, 이러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종 때 발생한 예송 논쟁이죠. 자, 예송 논쟁은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지는데 1차 예송은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 조씨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의 논쟁이 예송 논쟁이에요. 즉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싸운 거야. 뭐가 더 예에 맞느냐 이거죠. 서인들은 효종이 왕이 됐지만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대부의 예를 따라서 차남 둘째 아들의 예를 따라서 상복을 자의대비 조씨가 1년만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남인들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바로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가 죽어서 그 지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장자로 인정을 해야 되고, 따라서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열심히 싸우죠. 그런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어디가 승리했느냐? 서인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인이 승리하면서 남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거 이제 정치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자,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효종의 효종비가 죽었어요. 그때 인조의 왕비였던 자의대비 조씨는 여전히 살아있었단 말이야. 이 효종비가 죽었는데, 이 며느리였던 효종비가 죽었을 때 이 자의대비 조씨는 또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가지고 또다시 서인과 남인이 붙은 거야. 제2라운드지. 자, 똑같은 이유로 서인들은 첫째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야. 둘째 며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9개월만 입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다. 그 첫째 며느리 그와 예를 따라서 1년을 입어야 된다고 됐다 막 싸우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남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서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거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종이 죽고 숙종이 왕이 됐을 때 집권 세력은 남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두 차례에 걸친 예송 논쟁을 통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고, 이런 상호 비판적 공존 체제가 금이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완전히 이러한 체제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바로 숙종 때 발생한 세 차례의 환국이었습니다. 환국은 정치 지배 세력이 급격히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숙종 초반에는 남인이 집권했다고 했어. 2차 예송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남인이 집권했는데, 경신환국이 일어나면서 숙종은 남인들을 대대적으로 처벌을 하고 서인이 집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권한 서인들은 남아있는 남인들을 대거 무슨 이유를 붙였든지 다 제거를 하고 서인들 세상을 만든 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서인들 세상, 서인들이 모든 관직을 독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경신왕국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 남인들이 말이죠.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갑술왕국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장희빈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남인 계열의 어떤 역관의 어떤 조카딸이었던 이 장옥정이라는 여자가 궁궐에 들어갔다가 숙종의 총애를 받게 되고 후궁으로 간통되었고 또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제 후궁 중에 최고의 자리인 비인으로 승격이 됐죠. 그리고 숙종은 그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어떻게 보면 후계자로서 큰 문제가 없으면 세자가 되고 또 역시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왕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남인 계열의 딸이었던 이러한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된다면 집권 세력은 서인들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 서인, 그 중에서도 강경파인 노론의 대장이었던 송시열이 이러한 숙종의 원자 책봉을 극렬히 반대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실로 해서 숙종은 또 이제 서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을 하게 되고 이제 서인들은 모조리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남인으로 채우게 되죠. 그래서 남인 정권이 수립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또 한 번 남인들을 몰아내고 서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기사 환국이 발생됩니다. 아무튼 숙종 때 이런 세 차례에 대한 환국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특정 붕당 세력이 모든 관직을 차지하고 조정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면 일당전제화, 특정 붕당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현상, 일당전제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야. 따라서 이런 환국이 발생되면서 일당전제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기존의 상호 비판적 공존 체제인 이런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퇴색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정 붕당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왕과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들은 전부 다 같은 편이죠. 따라서 왕과 신하들의 의견이 충돌할 때 바로 왕이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따라서 왕권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왔어요. 또한 나중에 설명했지만 조선 후기 최고 정치기구인 비변사의 권한은 강화되죠. 왜냐하면 권력을 장악한 특정 붕당이 바로 제일 중요한 정치기구 비변사를 장악했으니까 비변사의 권한은 강화되고요. 기존의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은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황국이 발생하고 일당전제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왕권은 약화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약화된 양권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지. 붕당 간이 서로 견제 균형 을 맺도록 함으로써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러 붕당 사람을 고루 등용하라고 했다고. 이러한 주장, 여러 붕당을 고루 등용하자라는 주장을 뭐라고 하느냐? 탕평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탕평론이 대두를 하게 된 거죠. 즉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다. 이게 탕평론이고 실제로 이러한 주장에 따라서 탕평 정치를 실시한 왕이 바로 영조와 정조죠. 자, 영조는요, 탕평파를 육성을 했어요. 바로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해야 된다. 붕당 간의 대립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즉 영조의 뜻과 뜻을 따르고 영조의 뜻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주요 관직을 제수를 해서, 즉 그들을 중용해서 전국을 이끌어 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들을 탕평파라고 했는데 바로 영조는 탕평파를 육성함으로써 붕당 간의 대립을 약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한편 붕당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혁정치의 일환으로서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자, 우리 균역법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사에서 다시 하니까 그때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손자였던 정조죠. 자, 정조는 선왕이었던 영조의 뜻에 따라서 기존의 노론과 소론뿐만이 아니라
남인들까지도 고루 등용하는 탕평 정치를 실시를 했고요. 자, 이러한 그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러 붕당 사람을 고루 등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실시했느냐? 자, 4가지 기억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바로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자, 규장각은 세종대왕 때 집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장각은 원래 왕실 도서관의 역할을 하던 것이었어. 즉, 왕족들이 쓴 시라든가 뭐 글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문학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왕실 도서관의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정조는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규장각에 근무하도록 한 다음에 이 규장각을 왕의 비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국가 학문을 탐구하고 아울러서 국가 정책을 탐구하고 결정은 아니고요. 국가 정책을 세우는 그러한 기구로서 그 지위를 격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 때 가장 핵심적인 정치기구가 바로 규장각이야. 자, 이 규장각을 설치했고요. 또한 초기의 문신제를 실시를 했죠. 자,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가 된 젊고 똑똑한 이러한 관리들을 초계 문신으로 임명을 해서 정조가 이들을 직접 교육시켰어요. 자, 그럼으로써 정조 편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초계 문신들은 젊고 유능한 관리들인데 바로 정조의 뜻에 따르는 바로 정조의 측근 세력이 되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바로 정약용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초계 문신제를 통해서 왕의 측근 세력을 기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든지 권력은 병권에서 나오죠. 따라서 정조는 자신의 호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왕권의 강화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조하면 사실은 이게 가장 전국연합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높죠. 바로 화성을 건설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성을 단순한 외적의 침략을 막는 방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이 아니라 하나의 한성처럼 하나의 새로운 신도시, 바로 정조의 개혁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읍지로 만들려고 했었죠. 물론 천도는 실패를 했지만, 천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요. 자, 정조가 화성 건설, 이것도 왕권 강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조와 정종 때 이러한 그 탕평 정치로 붕당 간의 대립은 어느 정도 약화되고요. 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조선은 다시 문화와 예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조가 죽어버렸어요. 정조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순조인데, 순조는 왕이 됐을 때 11살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11살짜리가 초딩이 4학년인데 얘네들이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어? 이 영조와 정조는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누르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왕권 강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한 개혁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순조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것이지. 자, 따라서 왕의 외척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 김씨가 순조 때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따라서 이 왕의 외척 가문이 이제 세도 가문으로 불리면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형태의 정치가 전개됩니다. 아울러서 순조의 뒤를 이어서 헌종이 왕이 됐는데, 헌종도 왕이 됐을 때 8살이야. 그러면 초딩 1학년이 또 왕권 행사할 수 없지? 그러면 실권은 왕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외척 가문, 이때는 풍양조씨가 왕의 외척으로서 역시 또 세도 가문으로서 정치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자, 헌종이 24살의 나이에 후사가 없이 죽자 안동김씨 세력들은 또다시 강화도에 유배되어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19살짜리 이원범이라는 사람을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앉히고 역시 또 권력을 행사를 차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동안 이 3대 약 60년 동안에 왕의 외척 가문, 안동 김씨라든가 풍양 조씨와 같은 왕의 외척 가문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형태의 정치가 전개됐는데,
이 시기 정치를 우리는 세도 정치라고 하죠. 자, 이런 국가 권력을 소수의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독점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야. 그러다 보니 어떠한 부정부패가 나타났느냐? 바로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부정부패, 바로 매관매직이야. 관직을 사고 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로 지방관들, 고을 사또들의 관직이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돈을 들여서 관직에 오른 고을 사또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사또 있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떠한 방법을 하겠습니까? 바로 힘없는 백성들에게 원래 정해진 세금의 양보다 더 많이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지.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함으로써 자신들이 그 돈을 착복을 하게 되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조세 제도가 무너지게 되겠죠. 당시의 조세 제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삼정의 문란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정은 토지세인 전정, 또 군역을 납부하는, 군포를 납부하는 군정, 그 다음에 환곡이라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전정은 토지에 대한 세금이고요. 군정은 군포를 납부하는 것인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존의 의무병제에서 직업군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상비군인, 직업군인을 고용을 하고 그러면 일반 농민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대신 군역의 대가로 포를 납부를 하죠. 이 군포를 납부하는 것, 이것을 군정이라고 하고요. 환곡은 원래 봄에 춘궁기죠. 봄에 곡식 없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쳐서 거두어드리는 사회보장제도였는데 이 환곡의 이자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고 이 환곡의 이자가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심지어는 환곡이 필요하지도 않는 일반 농민들에게까지 강제로 환곡이 나누어지게 되고 가을에 더 많이 거두게 되다 보니까 이 환곡 자체가 하나의 세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정의 문란이고 삼정의 문란이 크게 이르니까 백성들이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세도 정치계의 대표적인 밀란 바로 홍경래의 난과 그 다음에 진주 임술 밀란이 일어나게 됐죠. 자, 우리 밀란, 농민들의 봉기, 우리 통일신라 때 진성요왕 때 원종 애노의 난 배웠지? 자, 그 다음에 무신즉권기에 망이 망소이의 난,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세도정치기에 홍경래의 난, 진주, 임술, 밀란 등이 있습니다. 자, 홍경래는 몰락 양반으로서 서북지역과 오늘날 평안도 지역이 됩니다. 서북지역의 백성들, 농민, 상인, 수공업자, 광부 이러한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와 함께 바로 대대적인 난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세도정치기에 가장 중요했던 그러한 밀란이 바로 홍경래의 난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밀란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러한 밀란들의 원인은 뭐야? 삼정의 문란 때문이죠. 그럼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에서는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해서 이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세도 가문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었잖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암행어사 파견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수탈 이런 것들은 나아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세도 정치가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의 멸망,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바로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치사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제도적인 면에서 어떠한 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이런 각종 제도가 정비되어 나가는지 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